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오늘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담아 부산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다음 주 공약개발단을 출범하고 격차 해소 등 지역 실정을 반영한 공약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한 서부산 낙동강의 대교 건설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실한 환경 영향 평가 탓에 건설 반려가 반복되기 때문인데 해법은 무엇인지 모색해봅니다. 부산은 전국 첫 초고령화 도시가 되면서 도덕사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누구도 고립되지 않게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이 중심이 되는 시간 7시 뉴스 부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정부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지혁 원내대표는 특별조사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하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건의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특별조사의 구성 조항도 야권 추천 7명, 국민의힘 추천 4명으로 돼 있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독소 조항을 뺀 안으로 재협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인구부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10만 원까지 인상하는 등의 저출생 대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1개월 유급휴가로 의무화하고 자녀가 아프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연 5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세 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 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주거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이모경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통령만 두렵고 국민은 두렵지 않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별법의 정부 이송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남북권 경제 수도 등을 담은 1차 총선 공약을 내놨습니다. 격차 해소를 강조해온 국민의힘도 지역 공약을 준비하는 등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황형규 기자입니다. 민주당 부산시당 총선 기획단은 부산의 수권 과제이자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날 방안이라며 가장 먼저 남북권 경제수도 부산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뿐 아니라 수출입은행 본점을 22대 국회 임기 내에 부산으로 이전하고 회사 전문법원 본원 부산 신설과 국내 최대 해운기업인 HMM 등 100대 기업의 본사 유치를 제시했습니다. 또 폐기된 불경특별연합, 이른바 메가시티 복원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과 북항 재개발 정상 추진 등도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궤도에 올라가 있는 이 사업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고 또 추동시켜야지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당 차원의 공약개발본부를 발족한 국민의힘은 오늘 1호 공약으로 저출생 관련 정책,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부산시당 차원의 공약개발단이 출범해 부산 정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부산을 방문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격차 해소를 강조한 만큼 세계 중추도시 추진 등 지역 균형 발전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전체적인 공약들을 또 중앙당에 전달을 하고 또 우리 부산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그 공약들을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총선에선 각 당이 상호 비방이나 정쟁 대신 유권자들에게 와닿는 정책 승부를 벌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관련자들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진 뒤 2달 가까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보도에 현예슬 기자입니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다시 수사합니다.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 전 민정수석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할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 공판 기록과 최근 법원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시 청와대 윗선이 이른바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당내 경쟁 후보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혐의를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해당 의혹으로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기소했지만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당시 청와대 개입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가 조 전 수석 등에게 보고됐고 경쟁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 송 전 시장의 경쟁자가 임 전 실장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은 SNS를 통해 끝도 없는 칼질이라며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이 간다고 밝혔고 임 전 실장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4살 난 아동이 엄마의 지속적인 학대에 기아 상태로 숨져 공분을 샀던 가을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가을이 모녀와 함께 살며 가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거인 부부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사망에 직접 기여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공조 기자입니다. 엄마한테 만든 게 일상이고 밥은 하루에 한 차례, 분유탄 물에 밥을 말아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또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몸무게, 4살 가을이는 엄마의 학대를 못 견디고 7kg의 기아 상태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법원은 가을이 엄마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을이 모녀와 함께 살며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1부는 아동학대 살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가을이를 상습적으로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동거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동거인 부부가 가을이의 보호자로서 책임이 있고 건강 상태가 악화된 가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아동학대와 관련해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라도 아이의 사망에 직접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방조, 방임, 유기 이런 부분도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다라고 판단해 주신 것이 이번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부분입니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은 보호자 개념이 모호해 혐의 적용이 쉽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양육 형태 등을 중요시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아파트나 빌라에 불이 나면 유독가스가 확산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실제 공동주택 건물에서 화재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철거 예정인 4층 빌라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를 가정해 실험해봤습니다. 1층 집 거실에서 불이 나고 주민이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대피한 상황. 1분여 만에 연기가 현관문으로 빠져나오고 복도가 불꽃으로 그을리더니 2분여 만에 4층 계단까지 연기가 올라옵니다. 반면 현관문을 닫아놓자 연기가 복도로 다소 새어나올 뿐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만약에 대피를 하면은 연기가 위로 상층으로 거의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대피를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이쪽에 좌측에 있는 이 집처럼 열과 연기가 그대로 계단이라든지 이렇게 외부로 분출한다는 거죠. 실제로 공동주택에서 불이 나면 복도로 유입된 연기를 흡입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2018년부터 5년간 아파트 화재 사망자 180명 사인 가운데 연기 흡입은 127건으로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지난해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3층에서 난불로 11층에서 대피하던 주민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숨지기도 했습니다. 피난 계단에 연기가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 불안감을 참지 못하고 대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기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이제 사망 사고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대피하러 가기보다는 상황을 먼저 판단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기나 불이 보이지 않는다면 집안에서 대기하고 새어 들어오는 연기는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야 한다고 소방당국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대교 건설을 두고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교 건설의 우선 조건인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옥천 기자입니다. 한반도 최대 철새 서식지 낙동강 하류 일대. 자연보존 가치가 높은 데다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1966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낙동강 하류 주변에 산업단지와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며 신도시가 조성됐습니다. 때문에 교통기반시설 확충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을숙도대교 완공 이후 부산시는 교통 수요에 맞춰 대저대교와 장락대교, 또 엄궁대교까지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대교를 건설하려면 환경영향평가가 우선돼야 합니다. 특히 길이 4km 이상 대규모 다리는 대부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 이렇게 두 차례 평가를 거칩니다. 8.2km 규모의 대저대교는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나 거짓 부실 환경영향평가로 낙동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건설이 반려됐고, 사상구와 에코델타시티를 연결하는 장락대교와 엄궁대교 역시 2021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2년간 사업이 표류됐습니다. 명지에서 녹산으로 들어가는 출퇴근길이 정말 많이 막히거든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가는 데만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대교 건설 재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준비하는 부산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동식물상이라든가 겨울철새 조사, 여름철새 조사 또는 양서류 조사 등 이런 것들은 지침에 맞게끔. 하지만 여전히 기존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환경청까지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반려하고 보완을 요청하는데도 계속 고집으로만 가지고 절실하다, 시급하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환경을 고려하기보다 개발 우선의 토목 행정이 갈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분별한 개발 추진이 계속 반려되며 시간만 허비하는 사이 교통난을 호소하는 시민과 부산시와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부산은 지난 2021년부터 만 65세 인구가 전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죠. 전국 첫 초고령화 도시가 되면서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누구도 고립되지 않게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노준철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 안창마을 커뮤니티 센터. 이곳 4층에는 특별한 가족이 있습니다. 1인 가구 노인 7명이 가족의 연을 맺고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통합 돌봄은 물론 학교처럼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싸우거나 아침에 안 일어나면 야 일어나라 이러면서 깨워주고 하니까 그게. 월 임대료는 10만 원대, 주거비 부담도 덜었습니다. 지난해 4월 다함께 주택에 입주한 이후 외롭지 않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있으면 좀 외로울 때가 있었는데 이 와서는 외롭다 하는 걸 못 느끼고 삽니다. 좋습니다. 초고령화 1호 도시 부산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1인 가구가 전체의 35%를 넘어서고 힘들 때 도움을 주는 전통적인 가족 돌봄 기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의 고독사 발생 건수는 2022년 기준 한 해 500여 건. 인구 대비 고독사 비율은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부산시는 2027년까지 고독사 20% 감소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층에는 근로와 소득, 중장년층은 주거와 재취업, 노년층에는 건강과 돌봄과 관련한 대책을 모색합니다.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서 일자리 연계, 생애 주기별 맞춤 공간 조성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산에서는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안정한 부산으로 만들도록. 출산율 저하부터 청년 인구 유출, 고령화까지 빠르게 진행 중인 부산. 정확한 실태 조사를 거쳐 세대별 고립을 덜어줄 맞춤형 해법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전라북도가 우리나라 세 번째 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이 잘 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또 우리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1896년 전라도가 전북과 전남으로 행정 개편된 이후 128년 만입니다. 앞으로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등 자율적인 정책 결정으로 독자 권역을 구축해 나갈 전망입니다.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를 표방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는 도민 등 2천여 명이 모여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해야 과잉 경쟁을 해소할 수 있다며 전북의 비약적인 발전이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고령 친화 산업 복합단지와 같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 도입되는 특례들이 전북의 발전에 속도를 더할 것입니다. 전북자치도는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인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 중심의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바이오 특구 지정과 국제 K-팝 학교 설립 등을 추진합니다.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 또 지역 특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스스로 발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전북만의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인구 175만이 살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제주와 강원에 이어 우리나라 세 번째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출범에 따른 효과로 2040년까지 인구 18만 명이 유입돼 81조 원 규모의 지역 내 총생산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 구조작전을 펼치는 해군 해난구조대 SSU가 혹한기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차가운 겨울바다에 몸을 던져 한계에 도전하는 뜨거운 현장에 이형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군 해난구조대 SSU 대원들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한겨울 바다로 뛰어듭니다. 얼음장 같은 바닷물 속에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우렁차게 군가를 부르고 오리발과 물안경만 쓴 채 전력을 다해 1km를 헤엄쳐 나갑니다. 바닷물 온도는 영상 7도. 일반인은 5분도 견디기 힘든 수준이지만 대원들의 의지를 꺾지는 못합니다.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뛰어들겠습니다. 필승! 극한 상황에서 구조 임무 완수를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수. 수심 15m 바닷속에서 수중 파이프 조립과 해체를 되풀이합니다. 인명 구조에 앞서 수중 탐색과 인양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실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어떠한 사고 현장에서도 최고도의 구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최강 SS 부대가 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헝가리 유람선 참사 등 국가적인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건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 해난구조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으로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며 강철 체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잠시!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새해를 맞아 합창단 공연이 잇따라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창단 5년 만에야 첫 공연에 나서는 새내기 합창단이 있는데요. 문화톡톡에서 최지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0대부터 70대까지 또 여성과 남성 30명이 넘는 단원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하나로 만납니다. 동작을 함께 하느라 가사를 잊기도 하지만 의욕만큼은 넘칩니다. 창단 5년 만에 첫 공연을 여는 부산시 약사회 합창단 파미온스입니다. 수철님의 젊은 그대 외 아주 즐거운 레퍼토리 노래들로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다 같이 편안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9년 남녀 혼성 합창단을 꾸렸지만 코로나19 탓에 이제서야 첫 공연에 나서게 됐습니다. 약사로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가사를 외우고 율동을 배웠습니다. 합창의 시간이 단원들에게도 위안이 됩니다. 저는 못해요. 못하는데 합창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면 더 좋은 소리가 나니까 제가 안 튀어나옴으로 해서 소리가 더 좋아지니까 그게 합창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달에만 부산시 약사회 합창단 창단 공연을 비롯해 부산 가톨릭 합창단 정기 연주회와 코랄하우스 남성 축제 합창단 연주회 등이 부산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다들 생각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또 세대도 다르고 하지만 함께 어울려서 뭔가 만들어낸다는 그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부산에서는 해마다 지역 아마추어 합창단을 위한 부산 합창제와 2002년 부산서 개최한 합창 올림픽을 기념하는 부산 국제 합창제가 열립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얼마 전에 막을 내린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에서 시는 올해 처음으로 부산관을 개관하고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부산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또 올해 부산시는 글로벌 허브 도시 기반 조성을 목표로 시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인데요.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될 부산시의 경제정책 짚어봅니다. 부산시 김광회 경제부시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 찾아주셨을 때 도시균형발전실장으로 함께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취임을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 얼마 전에 미국 국제전자 제품 박람회 CES 2024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부산 대표단을 꾸려서 다녀오신 건데 어떻습니까? 총평을 좀 해보신다면요. 가전 전시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분야의 신기술들이 보여지는 그런 전시회고요. 요번에 이제 우리 지역 기업 13개사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 가서 이제 미래 기술 동향도 보고 또 세계적인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했는데요. 요번 CES는 특징을 보면 이제 인공지능 AI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기술 트렌드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유레카 파크라고 이제 스타트업들을 모아놓은 지역이 있었는데 한 1,200개 스타트업이 AI 기반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시민들한테 제품으로 쏟아지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현대, 삼성, LG, SK 이런 회사에서도 AI 기반의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선보였던 행사입니다. 저도 언론이나 이제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기상천외한 기술들이 많던데 이 공통적인 키워드를 꼽으라면 AI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모든 기술에 접목이 돼 있던데 부산시가 원래 처음으로 부산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 이 부산 기업들이 선보인 신기술들 어떠셨는지요? 과거에는 이제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코리아 한국관에 저희가 계속 우리 기업들이 들어갔었는데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부산관을 만드는 것이 이후에 팔로업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부산관으로 독립을 시켜서 16개 부스를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 부산 기업이 보인 신기술과 제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아이가 혁신상을 시에서 혁신상을 받았는데 이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 부스에 이제 당초 약속한 미팅 이외에도 계속 사람들이 찾아와서 실제로 모든 부스에서 식사를 거의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미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실제로 이번 CES 안에서 부산 기업들의 성과를 좀
좀 직계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 투엔즈 인터랙티브라는 이제 AR 증강현실 기반으로 해서 체육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여기는 멕시코에 이제 바이어가 바로 와서 1,500만 원 한 대가 그걸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를 하고 그래요? 앞으로 이걸 이제 유통하는 걸 의논을 하자고 하고 또 JK테크라는 건 이제 이 빔 프로젝트의 액정을 만드는 회사인데 거의 미국의 엘리트 스크린이라든지 유럽 호주 바이어들이 어마무지하게 와가지고 앞으로 연 한 300억 원 정도의 수출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미팅이 290건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기술력이 있지만 자본력이라든지 글로벌 네트워크가 없던 우리 지역 기업들이 이제 CES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부산 기업들이 사실은 유통 그리고 그 판로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가 늘 과제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CS 부산관 자리가 매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볼 수 있겠군요. 또 운이 좋아서 위치도 굉장히 좋은 데 해가지고 반드시 우리 부스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그런 운도 또 여러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부산 경제 정책을 좀 짚어보죠. 원래 중점 현안 중에 하나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이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자, 이 특별법의 핵심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리 엑스포를 하려고 하던 이유도 이제 그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어서 이 사람과 돈과 기업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국제 비즈니스 거점을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산을 경제, 산업, 교육, 관광의 거점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도를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하고 지금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법 위반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용은 이제 규제 완화와 특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그다음에 교육, 주거, 문화 등 이제 글로벌 인재가 오려면 정주 여건이 충분히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교육 여건 같은 것들을 하는 내용들이 주가 될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뭐 법인세나 소득세를 어떻게 감면할 것인지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와서 근로활동할 수 있게 하는 거라 이런 것들이 중심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하고 또 기업들을 유치해서 어떤 규제나 법망 이런 것들이 발목 잡히지 않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대폭 완화를 좀 시키고 그러면 연결해서요.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뭐 부산시가 지금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 대기업이나 또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 아니겠습니까? 원래 목표를 좀 어떻게 좀 잡고 계신지요? 지난 3년간에 우리가 삼성, 하나 등 9개 대기업에 이제 그 계열사와 그다음에 R&D 센터 같은 것들을 유치를 했고요. 과거에 2020년에 저희가 투자 유치한 게 2,815억 원이었는데 21년에 2조, 22년에 3조, 작년에 4조 이상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 14배 정도의 이제 수준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6조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하려고 하고요.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고용이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생산으로 이어지고 소득으로 이어지는 데 시차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투자 유치가 반드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경제 생활이 개선되는데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산업의 특성상 대기업이 부재하고 또 중견이나 작은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경제의 중추적인 새로운 모멘텀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현안이 산업은행 이전과 가덕도 조기 개항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속 시원한 답을 좀 듣고 싶어요. 시청자들이. 산업은행 이전은 이미 국토부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를 지난해 5월에 했습니다. 산업은행 자체 내에서도 본사 전체와 조직을 다 부산으로 내려가겠다고 의사결정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들을 다 준비해서 완료된 상황인데 산업은행 법에 산업은행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라는 법 조항이 있어서 위치에 관련된 요거만 개정하면 되는데 이걸 국회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서 이 법 문구만 바뀌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가덕도 이 부분도 좀 신공항 얘기도 잠깐 뭐 짧게 언급해 주시죠. 가덕도 신공항은 정말 우리 공항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기본계획 고시인데 지난 12월 달에 기본계획 고시가 됐고 지금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올해 중에 이제 착공을 하고 예산도 5,463억 전액을 우리가 필요한 전액을 확보를 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로벌 관문 공항으로서 이 글로벌 허브 도시의 수준에 맞는 공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나가도록 이제는 더 이상 지지부진하면 피로도가 너무 큰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잘 좀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될 거도록 오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올 한 해도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의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5주간 연속 방영되는 KBS 부산총국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동기획 해양 아카데미 온라인 시민강좌. 이번 시리즈의 주제는 함께 만드는 깨끗한 바다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국제해사기구 IMO 등 해양 전문기구는 물론 UN 등 국제사회가 나서서 펼치는 다양한 해양 보호 활동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인류의 공동자원인 해양. 그러나 각종 오염물질과 폐기물 등으로 해양오염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해양오염은 해류를 통해 퍼져나가는 만큼 해양환경 보존에는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한 여러 가지 국제적 협력들을 살펴봅니다. Mr. President, the working group on the declaration met until 5 a.m. this morning. Secretary General Boutros Ghali,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cannot be. 런던 의정서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해양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해 채택된 국제기구로서 선박이나 해상 구조물에서 폐기물이나 기타 물질의 해양 투기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해양 투기가 규제가 없을 때는 해양 투기가 만연하여서 전 세계 해양 환경이 많이 안 좋았었고, 예를 들면 해양 하수원이 같은 경우는 모든 나라에서 다 해양에 버려가지고 그 해양 환경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 이런 협약을 통해서 해양 환경이 점차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Discuss the consideration of updates on agenda 33/6A. 연안역 관리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연안역 관리만큼 또 중요한 기후변화와 그다음에 탄소 중립화, 또한 재난재해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것들이 팸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해양 선진국입니다. 해양 선진국으로서의 그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다양한 의무 조항이 있겠죠.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의무, 다양한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들이 국제 간의 리더로서 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고 적극 협력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모든 쓰레기들은 바닷길을 따라 결국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구를 하나로 잇고 있는 해양을 지키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차차 물러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현재 흐린 하늘 아래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5mm 안팎의 비가 더 이어지다가 오늘 밤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으론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하고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추위 걱정은 크게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이맘때인 0.2도보다 약 8도가량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산이 6도, 양산이 7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양산이 11도, 김해가 12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상에선 풍랑특보가 내려졌고요. 곧 남해상에서도 발효되겠습니다. 물결은 최대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절기상 대안인 토요일 추위 대신 또 한 번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다 낚시의 경우 일요일까지 매우 나쁨에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여행과 서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요일까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해양 레저 정보였습니다. 초고령 영화 도시 부산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은 전체 35%를 차지합니다. 1인 가구는 더 이상 특별할 것 없이 보편적인 삶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혼자 산다고 해서 동일하게 규정하기 어려울 만큼 1인 가구의 구성은 세대별, 성별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겁니다. 또 고독사 역시 1인 가구와 관련해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또 그 누구도 고립되지 않도록 맞춤형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뉴스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